이방인. 나는 오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 사장은 퍽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어머니의 나이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확실한 나이는 모르고 있었으므로 한 60세가량 되었다고 대답했다.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으나 사장은 한시름 놓았다는 듯한,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책상 위에 잔뜩 쌓인 서류 뭉치를 일일이 읽어보아야 했다. 점심 식사를 하러 회사를 나오기 전에 먼저 손을 씻었다. 손을 씻는 정호를 나는 좋아했다. 저녁 때에는 수건이 축축해서 기분이 언짢아지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한 장의 수건만을 사용하니까. 나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사장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사장도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별로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조금 늦은 12시 30분에 운송과에서 일하는 에마니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항구에 머물러 있는 화물선을 바라보았다.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물차가 달려왔다. 에마누엘이 나에게 한쪽 눈을 찡긋했다. 우리는 우리 앞을 스쳐나가는 화물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전속력으로. 내게는 마구 줄다름질하는 그 순간의 육체의 떨림만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다. 내가 먼저 차에 매달려 뛰어올랐다. 곧이어 에마누엘이 기어오르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한동안 헐떡거렸다. 화물차는 두부에 고르지 못한 보도 위로 먼지가 자욱한 햇빛 속을 흔들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셀레스테의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흰 수염을 기른 셀레스테는 뚱뚱한 배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하고 배가 고프니 음식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오후 내내 열심히 일했다. 회사 안은 몹시 더웠다. 퇴근길에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돌아오는 길은 유쾌하였다. 하늘은 푸르고 마음은 즐거웠다. 나는 삶은 감자 요리를 해먹으려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오르다가 나와 같은 계단의 이웃에 사는 살라마노 영감을 만났다. 영감은 개를 데리고 있었는데 벌써 8년 전부터 항상 같이 다녔다. 그 스페니얼 종의 개는 홍버짐이란 피부병이 있어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온몸이 벌건 껍질과 딱지 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 개와 단둘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탓인지 영감은 개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그스름한 딱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런 털이 엉성하게 나 있었다. 개는 목을 뻗치고 코끝을 앞으로 내밀고는 허리가 구부정한 주인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무래도 한 통 속 같은데도 서로 미워하는 투였다. 영감은 하루에 2번씩 오전 11시와 오후 6시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8년 전부터 한 번도 산책 경로를 바꿔본 적이 없었다. 개는 살라마노 영감을 잘 끌고 가다가도 번번이 영감의 발뿌리를 땅에 걸리게 하고 만다. 그러면 영감은 개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는다. 개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끌려갔다. 반대로 영감이 개를 끌고 가는 것이다. 개가 맞는 것을 잊으면 다시금 앞장서서 주인을 끄는데 그러면 을에 또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다.
그때는 둘이 멈춰 서서 걔는 공포에 떨고 영감은 화가 나서 노려보곤 한다. 늘 그 모양이다. 셀레스트는 늘 걔가 가엾다고 하지만 그들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계단에서 그를 만났을 때 살라마노는 걔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빌어먹을 망할 놈 같으니라고. 살라마노의 호통에 걔는 끙끙거리기만 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인사를 하였으나 영감은 계속 욕설을 뱉고 있었다. 걔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나의 질문에도 영감은 대꾸하지 않고 걔만 꾸짖었다. 그러고는 걔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계단에 사는 또 다른 이웃 사람이 들어왔다. 동네에서는 그가 여자들의 돈을 긁어먹고 산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직업을 물으면 창고 감독이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혹 그는 나에게 말도 걸고 또 내가 그의 말을 받아주는 탓으로 내 방에 잠깐 들어와 앉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곤 했다. 그와 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레이몽 생테스. 작달만한 키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권투 선수의 코를 닮았다. 옷차림은 항상 말쑥했다. 그도 역시 살라마노 영감을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꼴을 보는 것이 지겹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계단을 다 올라와서 헤어지려는 참에 그가 나에게 말했다. 저희 집에 소세지와 술이 있는데 같이 한잔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따로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의 집 구조도 방이 하나에 창문이 없는 작은 부엌이 딸려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대 위에는 불구스름한 석고로 만든 천사 조각상, 운동선수들의 사진, 여자의 나체 그림 서너 장이 걸려 있었다. 마구 어지럽혀진 침대하며 방 안은 지저분했다. 그는 먼저 램프를 켠 후에 붕대 하나를 꺼내어 오른손을 싸맸다. 다쳤냐고 묻자 웬 녀석이 시비를 걸어 싸움을 했다고 했다. 있잖아요, 메르소 씨.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미가 급하기 때문이죠. 녀석이 나에게 사나이라면 전차에서 내려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괜한 소리 짓거리지 마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날더러 사나이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죠. 그만하지 그래. 그렇지 않으면 홍구멍이 날 줄 알아 하고 말했죠. 홍구멍이 나다니 녀석이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죠. 나 자빠지길래 일으켜주려고 했더니 글쎄 녀석이 자빠진 채로 발길질을 해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두어 번 더 갈겼죠. 녀석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내가 그만큼 혼이 났으면 됐느냐 하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생텍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붕대를 감고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비 건 건 아니었죠. 그저 그 녀석이 버릇없이 굴다가 혼이 난 거죠.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나의 충고를 듣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남자다워서 세상 물정에 밝을 것이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친구로 지내자고 하였다. 내가 잠자코 있자 그는 재차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자 그는 만족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소세지를 꺼내어 화덕에다 굽고 컵, 접시, 스푼,
그리고 술 2병을 내놓았다. 우리는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여자를 사귀었어요. 이를테면 나의 정부였죠. 그와 싸운 사내는 그 여자의 오빠라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살림을 돌봐주었다는 말도 하였다. 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지만 자기는 양심에 거릴 게 조금도 없는 창고 감독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여자의 방세를 내주고 식사비로 하루에 20프랑씩 줬다는 것이다. 방세가 30프랑, 식비가 600프랑, 때때로 양말도 사줘야죠. 이럭저럭 월 1000프랑 정도는 드는 셈이죠. 그런데 그 계집은 놀고 먹으면서 내게 한다는 소리가 그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정도이지 생활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말했죠.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하지 그래. 그러면 내 부담도 한결 덜해질 텐데 이번 달에 필요한 것은 모두 사주었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치러주잖아. 그리고 당신은 오후에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잖아. 당신 친구들에게 커피와 설탕을 내어놓는 것은 당신이지만 돈은 내가 주지 않소? 난 당신한테 할 만큼은 하는데 당신은 내게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오. 그래도 일할 생각은 않고 생활할 수 없노라고 투정만 부리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내가 그 계집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생테스는 여자의 샌드백에서 복권을 한 장 발견했는데 여자가 그것을 어떻게 샀는지 말을 않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의 방에서 전단포 쪽지도 발견했는데 내용을 보면 팔찌 2개를 저당 잡힌 것이 분명했다. 그때까지 그는 여자에게 팔찌 따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속고 있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계집과 관계를 청산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러고는 마구 때려줬어요. 욕설과 함께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면서 말이죠. 네가 내게서 받은 행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아. 너도 좀 있으면 지난날의 행복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았죠. 그는 피가 나도록 여자를 때려주었다고 했다. 그전에는 여자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다정하게 툭툭 건드리는 정도였죠. 그러면 그 계집은 소리를 지르곤 했죠. 나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결국은 늘 그런 정도에서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달라요. 나로서는 그 계집을 단단히 혼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나에게 그러기 때문에 충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흐름이 나는 램프 심지를 조절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줄곧 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술은 거의 한 병이나 마셨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담배가 떨어져서 레이몽의 담배를 피웠다. 그는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곤란한 일은 레이몽이 아직도 그 여자의 육체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혼은 내야겠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여자를 호텔로 끌고 가서 풍기단속 순경을 불러다가 스캔들을 알려 여자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려버리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엔 그의 남봉꾼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그들은 여자의 얼굴을 긁어버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다. 그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또 술을 마셨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여자에게 차버리는 뜻을 밝히되 그녀가 그리워할 만한 사연을 섞어서
쓴 편지를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자가 마음을 되돌릴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 끝날 무렵에 여자 얼굴에 침을 뱉고는 밖으로 내쫓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여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레이몽은 자기는 훌륭하게 편지를 쓸 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니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자 그는 즉시 편지를 쓰는 것이 귀찮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레이몽은 술을 한 잔 마시고 일어서서 접시들과 먹다 남은 소시지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러고는 식탁보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편지지, 노란 봉투, 붉은 나무 펜대, 자주색 잉크병 따위를 꺼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갔지만 그래도 레이몽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다. 왜냐하면 나는 레이몽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 쓴 편지를 소리 높여 읽었다. 레이몽은 담배를 피워 물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더니 다시 한 번 더 읽어달라고 청했다. 내용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자네가 세상 물정에 밝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 그가 말했다. 처음엔 그가 나에게 자네라고 말한 것을 무심히 듣고 있었으나 이제 자네는 내 친구일세 하고 그가 말했을 때야 나는 비로소 그 말에 놀랐다. 그는 거듭 그렇게 말했고 나는 물론 그렇지 하고 대답했다. 그는 진실로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모양이었다. 레이몽은 편지를 봉했다. 우리는 남은 술을 마저 마시고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밖은 죽은 듯 고요하였고 이따금씩 미끄러지는 듯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너무 늦었는데. 내가 말했다. 그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었다. 나는 졸리면서도 왠지 일어서기가 거북했다. 레이몽은 날 물끄러미 보다가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과 그것은 어차피 누구나 한 번 겪는 일이라고 말을 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이몽은 내 손을 움켜쥐면서 사나이끼리는 언제나 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방을 나선 후 나는 어둠 속의 층계 위에 잠시 서 있었다. 집안은 고요하며 계단 아래에서 습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내 뜨거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라마노 영감의 방에서 개가 끙끙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주일 동안 나는 꽤 많은 일을 했다. 레이몽이 그 편지를 붙여놓으라고 말했다. 나는 에마뉴엘과 영화를 2번 더 봤다. 에마뉴엘은 화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설명이 필요했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약속한 대로 마리가 찾아왔다. 붉은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다. 탄력 있는 젖가슴은 환히 드러나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살갗은 윤기가 흘렀다. 나는 당장의 그녀를 갖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우리는 곧 버스를 타고 알젤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로 갔다. 언덕 쪽에는 바위들 사이에서 자란 갈대가 우거져 있었다. 오후 4시의 태양은 그다지 뜨겁지는 않았으나 바닷물은 미지근했고 느린 물결이 길게 일렁이고 있었다.
우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리가 새로운 놀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 입안에 물을 잔뜩 넣었다가 하늘로 내뿜는 것이었다. 그러면 물거품이 레이스가 되어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미지근한 보슬빛처럼 얼굴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곧 짠 바닷물 때문에 입안이 얼얼하였다. 마리가 다가와 내 몸에 자기 몸을 밀착시켰다. 입술을 꽃잎 언듯 포개어 혀끝으로 내 입술을 간지렸다. 우리는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해변으로 나와 옷을 갈아입을 때 마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러고는 급히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침대로 뛰어들었다. 미리 열어둔 창으로 여름밤이 스며들어 우리의 검게 탄 육체 위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유쾌했다. 아침에 나는 마리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해놓고 고기를 사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레이몽의 방 앞을 지나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살라마노 영감이 개에게 욕설을 퍼부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무 계단 위에서 구두창 소리와 개의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더니 빌어먹을 망할 자식 하는 영감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곧이어 그들은 거리로 나가버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영감의 이야기를 마리에게 들려주었다. 마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리는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웃었을 때 나는 또 그녀를 갖고 싶었다. 잠시 후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런 것은 무의미한 말이지만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마리는 얼핏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자지러질 듯 웃기에 나는 또 진하게 키스를 해주었다. 바로 그때 레이몽의 방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여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리더니 뒤이어 레이몽이 고함을 쳤다. 니년이 날 골탕 먹이려 했어. 감히 나를? 그래, 어디 혼 좀 놔볼래? 그러더니 퍽퍽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이 울렸다. 그 소리가 너무도 처절해서 층계참에는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와 나도 복도로 나갔다. 여자의 비명과 때리는 소리가 뒤엉켜 들렸다. 마리는 사태가 험한 것 같다고 말했으나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경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말했다. 그때 3층에 사는 납된장이와 함께 순경이 들어왔다. 순경이 레이몽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더 세게 두드리자 조금 뒤에 여자의 울음소리와 함께 레이몽이 문을 열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담배를 물고 있었다. 여자가 방에서 뛰어나와 순경에게 레이몽이 때렸다고 말했다. 이름이 뭐죠? 순경이 물었다. 레이몽은 잠시 망설이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담배를 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곧이어 레이몽은 대답을 하고 담배를 깊이 빨았다. 그러자 순경은 두터운 손바닥으로 레이몽의 뺨을 후려쳤다. 경찰 앞에서는 담배를 빼야지. 레이몽은 안색이 변했으나 대뜸 무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니 공손한 목소리로 담배를 주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순경은 그러라고 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만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명심해도. 그동안 여자는 훌쩍이면서 날 마구 때렸어요. 이 사람은 아주 망난이에요.
하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나리. 이번에는 레이몽이 입을 열었다. 여자에게 망나니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 닥쳐. 순경이 잘라 말했다. 그러자 레이몽은 그 여자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고 말했다. 순경은 레이몽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고는 여자에게는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레이몽에게는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의 호출을 기다리라고 했다. 순경은 레이몽에게 몸이 떨릴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레이몽은 설명했다. 나리, 저는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다고요. 그저 나리 앞에 서 있으니까 떨리는 것뿐입니다. 저라고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구경꾼들도 다 가버렸다. 마리아나는 식사 준비를 끝마쳤으나 그녀는 별로 식욕이 안 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 혼자 거의 다 먹어치웠다. 마리는 1시에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잠시 잠을 잤다. 3시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었더니 레이몽이었다. 방으로 들어온 레이몽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의 일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물었다. 그는 계획대로 했는데 여자가 따귀를 갈기기에 여자를 패준 것이라고 했다. 그 뒤의 일은 내가 본 그대로였다. 나는 레이몽에게 이제는 여자가 단단히 혼쭐이 났을 테니 만족했겠군요 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자기는 순경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노라고 했다. 그리고 순경이 따귀를 때릴 때 자기가 맞설이라고 기대했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원래 순경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레이몽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와 함께 외출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일어나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나는 아무래도 좋았으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는 몰랐다. 레이몽은 계집이 그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는 거리를 걷다가 레이몽이 권하여 브랜디를 마시고 당구도 한판 쳤다. 당구가 끝나자 레이몽은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자고 하였다. 나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싫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레이몽은 여자를 혼내주어 매우 유쾌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나를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나 역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다. 문 앞에는 살라마노 영감이 흥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개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우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충혈된 눈으로 컴컴한 복도를 들여다보고는 다시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레이몽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들은 신용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망할 자식 같으니라고.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개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불쑥 달아나 버렸다고 말하고는 여태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오늘도 연병장에 데리고 갔었죠. 길거리 상점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탈주왕이란 간판을 보려고 잠시 멈췄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즉에 작은 목걸이를 사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망할 놈의 자식이 그렇게 도망쳐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걔가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 곧 돌아올 것이라고 셀라마노에게 말했다. 그리고 주인을 찾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헤맨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영감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놈은 내 손에 꼭 잡히고 말지. 누가 갖다 기른다면 모를까. 아니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누가 그렇게 병든 개를 좋아한대요. 틀림없이 순경에게 잡히고 말 겁니다. 나는 살라마노 영감에게 경찰서에 개 보관소로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과 돈을 얼마 내면 개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그 망할 자식 때문에 돈을 써야 하다니 차라리 죽어버리라지 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레이몽은 웃음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2층 계단 위에서 헤어졌다. 잠시 후 발소리와 함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살라마노 영감이었다. 그는 문 밖에서 머뭇거리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내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으나 그는 허리를 굽힌 채 자기의 구두 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흠집투성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감은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물었다. 메르소 씨, 개를 빼앗진 않겠지요? 주인에게 돌려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경찰서에서는 주인이 개를 찾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메어두지만 사흘이 지나면 적당히 처분해버린다고 일러주었다. 그는 잠자코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말했다. 문을 닫고 난 후 밖에서는 영감의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의 침대가 삐걱거리더니 벽을 통해 어렴풋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울고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문득 어머니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일찌감치 일어나야 했으므로 별로 배도 고프지 않아 식사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회사에서 레이몽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알제리 근처의 조그만 별장에서 일요일을 함께 보내자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초대에 응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레이몽은 여자친구와 동행해도 좋다고 했다. 그 친구의 부인은 남자들 중에 여자라고는 자기 혼자뿐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사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전화를 끝내려고 했다. 레이몽은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초대에 대한 승낙 여부는 저녁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정부의 오빠도 가담해 있는 아라비아인 폐에게 미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그놈들을 보거든 내게 연락 좀 해주게. 레이몽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알겠다고 하였다. 잠시 후 사장이 날 불렀다. 근무 중에는 외부 전화를 삼가하고 일에 더 충실하라는 말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자 문득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계획에 대해 나와 의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그 문제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물어볼 생각이었다. 파리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와 거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인데 그곳으로 갈 의향이 없는 애는 말이었다. 그러면 파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1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네는 젊으니까 그런 생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걸세. 나는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은 일상생활을 바꿔보는 것이 흥미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란 결코 생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떤 생활이든지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일 것이며 또 이곳에서의 내 생활에 별다른 불편한 점이 없다고 대답했다. 사장은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딴전을 피우며 야망이 없어서 사업에 지장이 많다고 했다. 나는 일을 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왔다. 굳이 사장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나 지금의 내 생활을 바꿔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학생 시절엔 그런 종류의 야망도 품었지만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녁에 마리가 왔다. 그녀는 내게 자기와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마리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아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어째서 나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리가 물었다. 나는 그것은 별 중요성도 없는 거지만 꼭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다시 말했다. 말하자면 결혼을 요구한 것은 그쪽이고 나는 승낙을 했을 뿐이다. 결혼이란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마리는 나무라듯이 말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문 채 나를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자기처럼 관계를 가졌던 다른 여자들로부터 같은 청혼을 받았을 경우에도 지금 같은 행동을 보였을 것인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물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곤 잠시 마리도 자기 자신에게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점에 대해 판단을 내릴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얼마간 멍하니 있다가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고 아마 그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 같은 이유로 당신이 싫어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가 더 할 말이 없어 덤덤히 있으니 마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팔에 매달리며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하자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장이 나에게 제의했던 내용을 얘기해 줬더니 그녀는 파리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내가 잠시 파리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그곳이 어떠냐고 물었다. 지저분한 도시야. 비둘기들이 보이지만 안뜰은 어둡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흰 피부를 하고 있어. 그 후 우리는 거리를 거닐었다. 여자들은 참 아름다웠다. 나는 마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마리 역시 동감이라고 대답하면서 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해서
셀레스티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마리는 그러고 싶지만 볼 일이 있다고 하였다. 마침 우리는 집 근처에 이르고 있었다. 내가 잘 가라고 하자 마리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내가 무슨 볼 일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인데 마리는 그것을 책망하는 눈치였다. 그러고는 나의 멋쩍은 표정을 보고는 쌩끗 웃더니 불쑥 앞으로 다가오며 입술을 내밀었다. 나는 셀레스티나 레스토랑으로 갔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웬 키가 작은 여자가 다가와서 나의 테이블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물론 좋다고 했다. 그녀의 몸은 앙증맞고 능금 같은 얼굴에 눈이 빛났다. 재킷을 벗고 다급히 메뉴를 살피더니 셀레스트를 불러 곧 또렷하고 빠른 목소리로 여러 요리를 주문했다. 그러곤 오르데브르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백을 열고 메모지와 연필을 꺼내어 미리 음식값을 계산해보고는 지갑에서 팁까지 덧붙여 정확한 금액을 꺼내놓았다. 이내 오르데브르가 나오자 그녀는 서둘러 먹었다. 다음 요리를 기다리며 또 핸드백에서 푸른 연필과 일주일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이 실려있는 잡지를 꺼내더니 여러 곳에 표시를 했다. 잡지는 12페이지나 되었으므로 그녀는 식사를 하는 동안 끝까지 꼼꼼하게 그 일을 계속했다. 내가 식사를 끝마쳤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그 일에 열중하였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꼭두가시 같은 몸짓으로 재킷을 입고 나가버렸다. 나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녀의 뒤를 잠시 따랐다. 그녀는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자세는 변함이 없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일도 없이 앞만 보고 가고 있었다. 얼마쯤 가다가 나는 그녀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나는 되돌아오며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다. 문간에 살라마노 영감이 서 있었다. 걔를 찾으러 경찰서에 갔었지만 그곳엔 없더라고 하며 결국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경찰서 직원들은 걔가 차에 치인 것 같다고 말하다라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하니까 매일 있는 일이라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른 개를 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영감은 그 개와 정이 들어서 곤란하다고 대답했는데 그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나는 침대 위에 앉고 영감은 테이블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낡은 모자를 그대로 쓴 채 누런 수염 밑에 있는 입으로 음식을 우물거리는 듯 중얼거렸다. 그와 대면하고 있기는 좀 거북했으나 그렇다고 별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잠도 오지 않아서 그저 아무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개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죽은 뒤부터라는 것이었다. 그는 상당히 늦게 결혼한 모양이었다. 젊었을 때는 연극을 좋아하여 무대에 오르는 것이 꿈이었다. 군대에서는 군인극 보드빌에 출연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철도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유는 작게나마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대로 정이 들었던 편이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직장 동료에게 부탁하여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다. 처음에는 우유를 먹여 키울 정도로 어렸으나 개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아
어느새 서로는 같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놈은 사나워서 가끔 입마개를 씌우곤 했지요. 살라마누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지만 좋은 개였어요. 내가 맞장구를 쳤더니 살라마누 영감은 흐뭇해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피부병을 앓기 전에 그 녀석을 봤어야 했는데 그 털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개가 피부병을 앓기 시작한 후부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약을 발라주었다. 그러나 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개의 진짜 병은 노쇠로 인한 것이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때 내가 하품을 하자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좀 더 있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리고 걔가 그렇게 되어 딱하게 생각한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가 그 개를 퍽 귀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여운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러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로 내가 매우 가슴 아팠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영감은 얼굴을 붉히며 빠른 어조로 동네에서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것에 대하여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며 내가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느라고 말했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동네에서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못 되어 양로원에 보내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나와 대화도 나누지 않아 몹시 적적하셨을걸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럼요. 적어도 양로원에서는 친구라도 사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맞장구를 쳤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올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슬그머니 나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내 손에 그의 피부의 비늘처럼 거친 부분이 느껴졌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짓고는 방을 나서려다 한마디 더 했다. 오늘 밤엔 제발 개들이 짖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혹여나 내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곤 하거든요. 일요일이면 잠자리에서 좀처럼 일어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꼭 마리가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마구 흔들어 주어야 했다. 우리는 일찍부터 해수욕을 하고 싶어서 아침 식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서둘렀다. 나는 속이 텅 빈 것 같고 머리가 무거웠다. 담배를 피워도 맛있었다. 마리는 나에게 초상집에서 밤샘을 하고 온 사람, 금방 울어버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서 놀려댔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다. 내가 예쁘다고 하니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내려오는 길에 레이몽의 방문을 노크했다. 그는 곧 내려오겠다고 대답했다. 거리로 나서자 닫혀있는 덧문과 쌓인 피로감으로 이미 거리를 완전히 덮은 햇볕에 마치 뺨이라도 얻어맞은 것 같았다. 마리는 기뻐서 연신 뛰어다니며 날씨가 좋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나는 기분이 좀 좋아져서 시장길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마리에게 하니
그녀는 우리의 수영복과 수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열어 보였다.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이윽고 레이몽이 자기의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매가 짧은 흰 셔츠에 하늘색 바지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마리는 그 모양이 우스꽝스럽다고 야단이었다. 그리고 그의 흰 팔뚝에는 검은 털이 덮여 있었는데 나의 눈에는 여간 거슬리게 느껴졌다. 레이몽은 한껏 만족한 듯 휘파람을 불면서 내려왔다. 안녕하시오, 영감. 레이몽은 내게 그렇게 말한 다음 마리에게는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렀다. 그 전날 나는 레이몽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그 여자 레이몽의 정부가 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증언하였다. 레이몽은 경고 처분을 받고 큰 벌을 모면했다. 나의 진술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다. 레이몽과 의논을 하여 우리는 버스를 타기로 하였다. 바닷가는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버스를 타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몽은 자기 친구도 우리가 일찍 찾아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막 떠나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건너편을 보고 내게 눈짓을 했다. 아라비아인 한 패가 담배가게 진열장에 기대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마치 돌이나 죽은 나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로 서 있었다. 레이몽은 왼쪽에서 둘째 녀석이 바로 그놈이라고 했다. 그는 매우 두려운 듯 했다. 그러면서도 그건 이제 끝나버린 이야기라고 했다. 마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아라비아인들이 레이몽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마리는 출발을 재촉했다. 레이몽은 몸을 돌려 서둘러야겠다면서 싱겁게 웃었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정류장으로 갔다. 아라비아인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레이몽이 속삭였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우리가 방금 떠나온 장소를 무심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다. 레이몽은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마리에게 농담을 걸었다. 마리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리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 이따금씩 웃으면서 레이몽을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는 알제리 교회에서 내렸다. 바닷가는 정류장에서 별로 멀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를 굽어보며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언덕을 지나가야만 했다. 언덕에는 푸르른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풀잎들과 하얀 수선화로 뒤덮여 있었다. 마리는 꽃잎을 떨어뜨리는 장난을 하였다. 우리는 하얀 울타리에 둘러싸인 조그만 별장들이 늘어선 사이로 걸어갔다. 이윽고 바다가 보이고 고요한 대기 속에 모터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조그만 어선 한 척이 반짝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움직이는 듯 마는 듯 가고 있었다. 바다로 내려가는 언덕길에서 바라보니 이미 바닷가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레이몽의 친구는 해변 기슭에 자리 잡은 조그만 목조 건물 별장에 살고 있었다. 집은 바위를 등지고 있었는데 앞쪽 밑을 버틴 기둥들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 레이몽은 우리를 소개했다. 친구의 이름은 마송이었는데 후리후리한 키에 어깨가 딱 벌어진 체구의 사나이로 동그랗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파리 역양을 쓰는 아담한 여자와 함께였다. 그 친구는 우리에게 스스럼 없이 지내자고 말하며 아침에 낚은 생선으로 요리를 했는데 좀 먹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내가 집이 참 아담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자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마다 와서 지낸다고 하였다.
늘 제 아내와 함께 이곳을 찾죠. 그 친구가 말했다. 그의 아내는 마리와 함께 웃고 있었다. 아마 그때 나는 마리와의 결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 같다. 이윽고 마송은 헤엄을 치러 가자고 제의했다. 허나 그의 아내와 레이몽은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셋이서 바닷가로 내려갔다. 마리는 곧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송과 나는 잠시 지체하고 있었다. 그는 말끝이 느렸는데 말끝마다 그뿐이 아니라 라는 말을 붙이는 버릇이 있었다. 실제로 이야기에 별달리 보충하는 뜻이 없을 때에도 그러는 버릇이 있었다. 정말 멋진 여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력도 있고요. 그는 나에게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햇볕이 살에 닿는 기분 좋은 감촉에 취해서 그의 말버릇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발바닥이 뜨거웠다.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것을 좀 더 참았다가 마송에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고 말한 후에 첨벙 뛰어들었다. 마송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 발이 닿지 않는 곳쯤부터 헤엄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평영으로 헤엄을 쳤는데 그 모습은 다소 서툴렀다. 나는 그를 앞질러 마리에게로 헤엄쳐갔다. 물이 시원한 탓에 헤엄을 칠 때 좋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마리와 함께 먼 곳까지 나아갔는데 우리는 같은 동작을 나누며 서로 만족감에 잠겼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몸을 뉘었다. 하늘로 얼굴이 향하니 태양은 우리의 입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흐름을 걷어주었다. 멀리 마송이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눕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도 그는 꽤 크게 보였다. 마리는 나와 함께 계속 헤엄을 치고 싶어 했다. 나는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마리가 팔을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고요한 아침에 철썩거리는 물소리가 우리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지칠 때까지 헤엄을 치다가 마리를 남겨두고 헤엄을 쳐서 나왔다. 나는 마송 옆에 엎드려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네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도 동감이라고 했다. 마리가 물가로 나오고 있었다. 소금물에 젖은 몸은 미끈거려 보였으며 머리칼을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리는 내 곁으로 와 나란히 누웠다. 이내 그녀의 체온과 뜨거운 햇볕으로 졸음이 몰려왔다. 얼마 후 마리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것이었다. 마송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나는 허기를 느꼈으므로 곧바로 일어섰다. 그때 마리는 아침부터 내가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도 키스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물로 들어가요. 마리가 말했다. 우리는 달려가 곧 잔잔한 물결 속에 몸을 맡겼다. 마리는 이내 나에게 달라붙었다. 그녀의 다리가 나의 허리를 휘감았다. 나는 또 그녀를 갖고 싶어졌다. 우리가 별장에 다가서자 마송이 마중을 나왔다. 나는 배가 고프다고 하였다. 그는 내가 마음에 든다며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빵도 맛있고 생선도 별미여서 내 몫의 것을 급히 먹어치웠다. 다음에는 고기와 감자부침이 나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마송은 연거푸 술을 마시면서 나에게도 줄곧 권했다. 커피를 가져왔을 때는 머리가 좀 아파서 담배를 많이 피웠다. 마송과 레이몽, 그리고 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8월 한 달을 바닷가에서 함께 지낼 것을 의논하였다. 좀 이른 점심에다 술까지 마신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 마송은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제 아내는 점심 식사 후엔 꼭 낮잠을 자는 버릇이 있는데
나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걷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걷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고 늘 말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는데 뭐. 마리는 마송의 부인이 설거지를 돕기 위해 남아있겠다고 했다. 햇볕은 거의 직각으로 모래 위에 내리꽂히고 그 강렬한 빛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바닷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언덕을 따라 바다 위로 솟은 작은 별장에서는 접시며 포크, 스푼 따위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땅에서 올라오는 건조한 열기 속에서는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얼마간 레이몬과 마송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과 한때는 함께 살았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가로 가서 바다를 끼고 걸었다. 때때로 파도가 밀려와 실내화를 적시곤 했다. 나는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저 멀리서 푸른 화부복을 입은 아랍인들을 발견했다. 나는 레이몽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는 그 녀석들이야 하고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상쩍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우리 일행이 해수욕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도 어느새 간격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걸음으로 걸었다. 마송, 싸움이 벌어지면 자네는 둘째 녀석을 상대하게. 한 녀석은 내가 맡겠네. 메르소, 자네는 또 다른 놈이 나타나면 상대하도록 하게. 레이몽이 말했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였고 마송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뜨겁게 달은 모래가 나의 눈엔 붉게 보였다. 그들과 우리는 꾸준히 걸었고 간격은 일정하게 줄어들어갔다. 그리고 결국에 서로 몇 발자국을 남겨둔 거리까지 다가섰을 때 우리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레이몽이 재빨리 자기 상대자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레이몽이 뭐라고 짓거렸는지 모르겠으나 아랍인 녀석은 머리로 받는 신용을 하였다. 그러자 레이몽은 먼저 한 대 후려 갈긴 후 마송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송은 미리 지목했던 여성에게로 달려가 두어 번 주먹질을 했다. 상대 녀석은 얼굴을 모래바닥에 처박더니 물속으로 나동그라졌다. 겨우 몸을 가누며 일어나려는 녀석을 레이몽은 사정없이 또 한 대 후려 갈겼다. 녀석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 레이몽은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저 꼬락손이 좀 보게나. 나는 그를 보면서 조심해, 칼이야 하고 소리쳤으나 그는 이미 팔에 상처를 입고 입도 찢기고 말았다. 마송이 재빨리 뛰어갔으나 또 다른 아랍인도 일어나서 무기를 가진 녀석 뒤로 가서 섰다. 우리는 서로 꼼짝 않고 노려보고만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단도로 위협하면서 서서히 뒷걸음질 치더니 거리가 충분히 떨어지자 불이 나게 도망쳐버렸다. 마송은 일요일마다 언덕의 별장에 와서 지내는 외과 의사가 있다고 했다. 레이몽은 그 의사에게 가자고 말했는데 그가 말할 때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입속에서 거품처럼 뿜어져 나왔다. 우리는 그를 부축하여 급히 별장으로 돌아왔다. 레이몽은 상처가 가벼워 혼자서도 의사에게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마송이 그와 함께 의사에게 가고 나는 남아서 여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마송의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고 마리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여자들에게 더 이상 말해주고 싶지 않아 이야기를 중단하고 담배를 피워 물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시경이 돼서야 마송과 레이몽이 돌아왔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입가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가 그다지 심각한 상처는 아니라고 말했다는데도 레이몽은 침울한 표정이었다. 마송은 그의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레이몽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바닷가로 내려간다고 하기에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더니 그저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였다. 마송과 내가 따라 나서려고 하자 레이몽은 화를 내며 책망하는 것이었다. 마송은 그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나 나는 굳이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한동안 바닷가를 걸었다. 뜨거운 태양은 바다와 모래 위에서 장렬하였다. 나는 레이몽이 가는 곳을 짐작해 보았지만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는 바닷가 끝까지 갔다. 바위 뒤에는 바다로 흐르는 조그만 냇물이 있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그 아라비아인들을 만나고 말았다. 그들은 기름이 밴 푸른 화부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아주 태연한 모습이었다. 레이몽에게 상처를 입힌 녀석도 아무 말 없이 레이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한 녀석은 조그만 갈대 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곁눈질로 우리를 살피며 피리로 낼 수 있는 3가지 소리를 연거푸냈다. 한동안 그곳에는 햇볕과 침묵, 그리고 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와 피리의 3가지 소리만이 주위를 감돌았다. 레이몽이 주머니 속의 권총에 손을 댔으나 상대편은 움직이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 녀석의 발가락이 유난히 벌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레이몽은 상대편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은 채 내게 물었다. 쏴버릴까? 나는 그가 내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가 자네에게 아무런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총을 쏜다는 것은 좀 비겁하지 않을까? 침묵과 뜨거운 햇빛 아래 여전히 샘물과 피리 소리만이 호젓하게 들릴 뿐이다. 마침내 레이몽이 입을 열었다. 그럼 저 녀석에게 욕짓거리를 해줘야겠군. 대꾸하는 대로 쏴버리게 말이야. 그래. 하지만 놈이 단도를 뽑지 않는 한 쏠 수는 없어. 레이몽의 말에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레이몽은 약간 화가 난 모양이었다. 상대편은 레이몽의 동작을 살피며 여전히 피리를 불고 있었다. 함부로 쏴선 안 돼. 사나이답게 당당히 맞서서 싸우게. 그 권총은 일이네. 만일 녀석이 덤벼들거나 저 녀석이 단도를 뽑든지 하면 내가 쏴버릴 테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레이몽은 내게 권총을 건네주었다. 권총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적에게 포위된 것처럼 한동안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면서 바다와 모래와 태양, 그리고 샘물과 피리 소리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 침묵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쏘아도 좋고 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허나 벼랑간 아라비아인들이 뒷걸음질을 치더니 바위 뒤로 도망쳐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레이몽은 흥분이 좀 가라앉은 듯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버스 얘기를 꺼냈다. 우리는 별장으로 돌아왔다. 나는 레이몽이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첫 계단 앞에서 잠시 굳어 있었다. 햇볕으로 현기증이 나는 데다가 그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하며 다시 여자들과 대면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맥이 풀렸던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햇볕 아래 우두커니 서 있기도 괴로운 일이었다. 하물며 머무르거나 어디로 가버리거나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다시 해변을 향해 걸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든 것이 붉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바닷물은 모래 위에서 잘게 부서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바위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뜨거운 햇살 탓인지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기분이었다. 이글거리는 무더운 바람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주머니 속의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다만 내리쬐는 태양의 어지러움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모래, 흰 조개 껍질, 혹은 유리 조각에서 햇빛이 칼날처럼 번쩍거릴 때마다 눈가에 경련이 일어났다.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햇볕과 바다의 수분으로 눈부신 후광에 에워싸인 거무스름한 바위 덩어리가 아득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바위 뒤에 서늘한 샘물이 생각났다. 그 샘물의 속삭임을 다시 듣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태양과 더위와 맞서는 노곤함과 여자의 울음소리를 피하고 싶었다. 샘에는 그늘과 휴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레이몬과 맞섰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반듯하게 누워있었는데 얼굴만 바위 그늘 속에 집어넣고 전신은 햇볕에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약간 당황했으나 나로서는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그 일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쪽으로 갔다. 아라비아인은 나를 보자 몸을 일으키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나도 우도 속의 권총을 거머쥐었다. 녀석은 다시 몸을 젖혀 누웠으나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10여 미터쯤 떨어져서 걸었다. 반쯤 감겨진 그의 눈꺼풀 사이로 이따금 하얀 빛이 새어나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벼랑간 그의 모습은 타는 듯한 대기 속에서 아른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파도는 정오 때보다 더 느리게 일렁이고 한결 잔잔해졌다. 별다를 것 없는 모래 위의 반짝임, 그리고 예전과 다름없는 태양빛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었다. 2시간 전부터 정오의 태양은 행진을 멈추고 끓어오르는 금속의 바닷속에 닻을 내렸던 것이다. 수평선을 따라 조그만 증기선이 지나갔다. 나의 눈에 그것이 검은 얼룩처럼 느껴진 것은 아랍인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뒤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었지만 햇볕에 가물거리는 해변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샘물을 향해 몇 걸음 더 나섰다. 상대방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나에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얼굴 위에 들이운 그늘 탓이었는지 웃고 있는 듯했다.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익는 것만 같았고 땀방울이 눈썹에 맺혔다.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그날과 다름없는 태양이었다. 그날처럼 머리는 아팠고 이마의 힘줄이 피부 밑에서 지끈거렸다. 나는 그 햇볕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때 아라비아인이 누운 채로 단도를 뽑아서 태양에 비추더니 나에게로 겨누었다. 햇빛이 그 칼날에서 반사하자 그 날카로운 빛이 나의 이마를 긋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이마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흘러내려 눈꺼풀을 덮어버렸다. 나는 눈이 따가워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이마를 태우는 듯한 열기와 단도로부터 여전히 비쳐오는 날카로운 빛을 느낄 뿐이었다. 그 칼날에 번뜩이는 빛은 나의 속눈썹을 가르고 어지러운 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술렁였다. 바다는
짙고 무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활짝 갠 하늘은 불을 뿜는 것 같았다. 나는 몹시 긴장하여 권총을 힘껏 쥐었다. 방아쇠를 움직이자 미끈한 권총자루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짤막하고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태양과 땀을 떨쳐버려야 했다. 한낮의 균형과 행복해 보이는 바닷가 특유의 침묵을 여지없이 깨버린 것이다. 나는 그 굳어진 몸뚱이에 다시 내 방을 더 쏘아버렸다. 총알은 깊이 박혔다. 그 총성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짧은 네 마디의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